이거는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는 대사야. 그래? 야, 너 지금까지 뭐 굉장히 뭐 험악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지금 너 진짜 착각한다. 내가 되게 험악하게 하는 척하면서 응, 사람들을 응. 다 칭찬해 준 거야. 아, 네. 어. 알겠습니다. 그 그럼 제가 그럼 뭐 어떻게 무사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내가 살짝 바꿨어. 그건 그냥 들으면 되고 뭐라고 바꿨냐면 준비했어. 어? 그 어허는 뭐야? 왜 한 거야? 목소리를 한번 날려본 거지. 음, 말을 시키니까. 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입니다.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윤석열 탄핵과 정보경제학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정보경제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예. 지랄이 자세하면 디테랄이라는 말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조석 작가님의 웹툰 마음의 소리에 나왔던 말로 아는데요. 원래 지랄이라는 게 보면 좀 짜증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지랄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보는 맛이 있어요. 나름 재미지다니까요. 대통령 가족과 여당 대변인 입에서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 배 나온 오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외모 차별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상은 과학 이런 말을 절대 쓰지 않아요. 네네. 예, 이런 말을 쓰면 그 관상가 백재권 씨? 예, 이런 인간을 불러서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둘러보게 했다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예. 그분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참고로 그때 제가 진짜 웃겼던 게 원래는 대통령 관저 후보에 천공이 들락거렸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실 해명이 들락거린 게 천공이 아니고 관상가 백재권 씨였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상가가 윤석열을 악어상이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리고 악어상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단히 좋은 관상이어서 우리나라가 대운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도 집권 후반기에 좋아진대요. 제가 진짜 어이가 터져서 그럴 거면 그냥 주사위 굴려서 정책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악어 닮아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안 할 발상이잖아요. 예. 네. 아니 더 웃긴 게 관상가의 이런 평가를 듣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좋다고 해벌쭉해서 대통령 공간 후보에 이 사람을 들이고 경호처장하고 여당 의원들이 호의까지 했다는 건데 보통 사람 보고 야, 너 악어 닮았다 이러면 욕 아닙니까 이거? 네? 뭐 듣기에 따라서. 예. 아니 그 소리를 듣고도 좋다고 해벌쭉해서 관상가한테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물어봐요? 이 정도 뇌구조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예. 그 배 나온 오빠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으로도 피해야 되는 외모차별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 가발 논란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불편해요. 예. 그 이준석 의원이 과거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특검 안 하려고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런 저격글을 올렸던데 이준석은 자기가 나 재치 좀 있는 듯 뭐 이러고 낄낄거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탈모 외모 비하는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상당히 불편해요. 탈모 방지에 효과 있다고 샴푸에 커피를 섞어서 카페인 샴푸 만들어 쓰는 심정을 이준석지가 아냐고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흰머리 뽑아줄까? 이런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머리를 왜 뽑아?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해? 흰머리라서? 흰머리는 머리카락 아니야? 흑백 차별이야 뭐야 이씨 화냈다니까요. 그런데 예. 예. 이 배 나온 오빠 이게 집권 여당 대변인이 올린 글이고 자기 남편 이야기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그건 대통령 저격 아니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여당 대변인이 남편 외모를 비하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외모 비하를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배 나온 오빠는 맞다는 전제를 깔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들이 너무 낮은데 디테일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외모 비하하지 맙시다, 이런 상식적인 말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걸 조심하시라니까요. 네가 카페인 샴푸 만들어서 쓰는 내 심정을 모르잖아요. 예. 네네. 예. 이 모든 사단이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선거 브로커 한마디에 나라가 썬데이 서울이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님께 여쭤보는데, 선거 브로커가 뭐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선거 브로커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 무슨 뭐 직능협회 대표다, 뭐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이런 명함 들고 다니면서 네. 나한테 300표 있다, 활동비를 넉넉히 주면 이 표를 네. 다 몰아주겠다, 네.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네. 대신 뭐 명태균 의원 같은 분을 선거 브로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분은 자기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제 동남풍이 부는지도 알고 병꽃도 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동양에서 보통 책사라고 불렀죠. 네. 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이제 스핀 닥터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명 씨가 인터뷰한 걸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윤 대통령이 이제 왜 말을 할 때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예.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때 도리도리라고 놀렸고. 네. 명태균 씨가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부동시 네, 맞아요. 왼쪽 네.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이 크게 달라서 그것 때문에 군에도 못 갔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보이는 게 윤 대통령이 이제 고개를 돌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긴 버릇이니까 네. 도리도리라고 놀리는 거는 네.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네. 언론에서 써서는 안 된다. 뭐 하여튼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때 그런 표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스핀 닥터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스핀을 넣으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닥터. 그러니까 좀 근데 이제 이게 좀 뭐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이제 명박사라고 불렀다는데 네. 명 씨를 스핀 닥터라고 보면 뭐 적절한 호칭이죠. 네. 이렇게 이제 스핀 넣는 게 요새 선거 브로커들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불법은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가 부동시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 부동시가 있다고 해서 다 그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아예 뭐 여론조사 조작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건데 네. 이건 좀 복잡하니까 다른 기회에 말을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 시작. 예. 지금이 그 다음 기회입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를 돌리려고 하면 이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받거든요. 네. 이거 가상 번호라고 해서 그러니까 010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에요. 예. 이걸 이제 지역, 성별, 연령대에 맞게 통신사에서 표본을 따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3만 개를 주세요. 그러면 3만 개를 그렇게 주거든요. 네. 이걸 돌리면 이제 뭐 당연히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작을 하는 경우는 이 통신사에서 받은 전화번호에다가 네. 자기들이 이제 이미 성향을 알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DB를 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전화번호 DB를 섞으면 네. 당연히 이제 보통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그쪽이 높게 나오겠죠. 네. 이게 이걸 이제 그 자기들 용어로 쿠킹이라고 그러는데 굽는다는 네. 거죠. 네. 쿠킹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게 뭐 범죄긴 범죄인데 그렇다고 처벌이 강하진 않습니다. 뭐 벌금 몇백만 원 정도 내면 끝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음지에서 선거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런 쿠킹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실력이 느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정보경제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브로커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아주 정교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지점을 귀신같이 찍어서 딱 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해요. 예. 그런데 정보경제학은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냐? 정보가 부족할 때. 어려운 말로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선택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예.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주인이 Principal이고 대리인이 Agent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커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고 주인의 이익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예. 문제는 주인과 에이전트 사이에 정보가 균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고 고용주예요. 네가 브로커고 고용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주인이 갑, 브로커가 을. 그래서 이 관계는 주인이 우세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정보경제학에서는 반대로 봅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바보예요. 브로커가 정보를 쥐고 흔듭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들으셔야 좀 덜 헷갈립니다. 예.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게 뭐냐? 변호사를 고용할 때 혹은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치과 의사는 그 일부 악덕 치과 의사로 한정하겠습니다. 전체 치과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치과 의사가 나오냐면 경제학 교과서에 치과 의사가 사례로 나와요. 예. 예. 그래서 하는 거니까 선한 치과 의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제가 치아 치료를 위해서 치과 의사에게 돈을 줍니다. 이건 제가 치과 의사를 고용한 거죠. 예. 제가 주인이고 치과 의사는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치아 치료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달라요. 주인인 나는 치아 치료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반면에 치과 의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게 정보 불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좋은 치과 의사라면 상관없겠지만 악덕 치과 의사라면 주인인 내가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큰일 났어요. 지금 윗니, 아랫니, 어금니, 송곳니 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죽도 못 씹어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주인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를 모르니까요. 뭐 극단적이진 않아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많죠, 사실은요. 변호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고 변호사를 고용한 내가 주인, 변호사가 대리인이죠. 그런데 나는 법을 몰라요. 변호사는 법 전문가입니다. 정보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특히 위험한 정보 불균형이 저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변호해 줄 것인가 라는 핵심적 정보를 주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알겠죠. 지가 돈만 빼먹는 양아치인지 고객을 위해 성실하게 자문을 할 법률 대리인인지요. 이런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브로커, 대리인의 세상이 됩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고용주는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브로커, 대리인은 고용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권경의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진보적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자기 말로는 조국 사태 때 개빡쳐서 대선 때에는 윤석열을 옹호하죠. 일종의 전향을 한 겁니다. 그 진중권, 뭐 서민 등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런 책도 썼고요. 네. 근데 뭐 그건 그렇고요.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해진 상태에서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한 청소년의 유족들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습니다. 유족들은 권경애를 믿었겠죠. 정치평론도 하고 언론에도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권경애가 재판에 안 나와요. 유족들한테 말도 없이요. 그래서 그 소송을 유족들이 져요. 유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도 견디기 어려울 판인데요. 심지어 권경애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을 유족들한테 5개월이나 숨깁니다. 유족들한테 사과도 안 했습니다. 미친 거죠. 이게 정보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권경애가 이런 미친 변호사였다는 걸 유족들은 몰랐던 겁니다. 권경애는 알았을 거잖아요. 지가 저런 또라이였다는 걸요. 하지만 숨긴 거죠. 그래서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계약이 되면 대리인이 주인을 마음껏 농락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 명태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모델로 보면 김건희가 브로커를 고용한 주인이죠. 명태균이 브로커, 대리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김건희는 정치를 개뿔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인 남편도 개뿔도 몰라요. 김건희가 뭐 더 심한가 보죠. 그렇죠. 예,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철도 없고 무식한 오빠라고요. 이때 브로커가 와서 저를 믿으세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정보가 없는 김건희는 브로커의 말에 덥석 그 손을 잡죠. 하지만 이 계약이 일단 성사가 되면 브로커는 김건희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뭘 해도 그 부부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씹으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보니까 야 이건 뭐 내 이익만 챙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음. 정보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두 가지인데 사실 둘 다 시원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예, 변호사를 고용할 때 승소하면 성과보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인도 좋고 대리인도 좋고 이런 구조를 만들면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순한 방식은 해보면 잘 안 돼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정보를 독식한 쪽이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주겠다는 성과보수를 훨씬 더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주인은 넘어가는 거죠. 또 대리인의 욕심이 주인이 허용한 대가보다 훨씬 큰 경우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관계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건희가 그랬겠죠. 우리 멍청한 오빠가 대통령이 되면 한 몫 챙겨줄게요. 예, 그런데 그 한 몫이 브로커 명태균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면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익에 맞으니까요. 두 번째 해법은 대리인을 끝없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대리인을 고용을 해도 믿고 맡기지 말고요.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내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리인이 사기를 치는지 혹은 최선을 다하는지 감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효과는 당연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거 귀찮아서 돈 주고 맡긴 건데요. 이런 성실성을 주인이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즉 주인 대리인 문제는 사후적인 해법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리인을 선정할 때 잘해야 됩니다. 유명하다고 덥석 권경애 같은 자들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말고 진짜 꼼꼼히 그 사람의 과거, 업적, 평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물론 그래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남지만 그나마 이런 조심성이 오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입니다. 이 구도도 전형적인 정보 불균형이거든요. 유권자는 말 그대로 주인이죠. 정치인은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인 우리 민중들은 대리인인 정치인이
민중을 진심으로 대변해 줄 사람인지, 혹은 전문성은 있는 사람인지, 혹은 성실한 사람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치인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알 겁니다. 지가 성실한지, 민중들을 위하는지, 아니면 당선만이 목적이고 씨부리는 말은 다 야부리인지 지는 알겠죠. 그렇죠. 대리인은 당연히 주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흘릴 겁니다. 뽑아만 주시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주인이 대리인에게 속습니다. 이런 대표적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입니다. 검찰 출신에 엄청 공정하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우린 몰랐죠. 저렇게 철없고 무식한 오빠일 줄은요. 근데 자기는 알았을 거잖아요. 반려자 김건희도 알고 있었고요. 정보 불균형에 국민들이 당했어요. 그 후유증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검증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문제를 막기 위한 그나마 좋은 방법이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잘 뽑느냐? 평판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역사, 업적 이런 걸 쭉 보면 그래도 앞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게 없었잖아요. 정치인으로 경력이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 쉽게 속은 겁니다. 어퍼컷 하는 거 보고 멋있다고 뽑은 사람도 있어요. 어퍼컷 보고 뽑을 거면 타이슨을 뽑았어야죠. 이 대통령으로 계약을 딱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대리인의 시간입니다. 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사실이지만 이 인간은 먹튀였던 겁니다. 번경애처럼요.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게임을 한 번 하고 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이 돼요. 예.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주인은 반드시 불리합니다. 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어버버하고 당했어요. 이러면 다음 판에 들어가면 또 어버버하고 당합니다. 왜냐? 어차피 주인은 전문가인 대리인과 정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판 때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이걸 경제학 용어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손해가 나더라도 응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해고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망설여요. 아, 지금까지 계약금 준 게 얼만데. 그런데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야 손해를 거기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대리인을 구할 때 새로운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대리인이 주인을 등쳐먹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라도 자른다라는 주인의 평판을 만드는 겁니다. 주인의 평판. 네. 최근에 어떤 강연에 갔더니 기자님은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우리가 그래도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재고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였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자는 거죠. 예.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을 너무 잘못 뽑았습니다. 이건 뭐 윤석열을 뽑은 사람도 인정할걸요. 그렇겠죠. 그런데 다음 판이 벌어졌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한 건 당한 거고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 한동훈 같은 정치 초년병은 이 판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평판이 없잖아요. 이런 대리인 후보가 정보를 독점하면 주인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윤석열한테 한번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준 사람이 있는, 역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사람 중에 골라야 됩니다. 예. 둘째, 윤석열 탄핵은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더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 다음 대리인 후보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 민중들, 주인들은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그릇된 선택을 했다면 어떤 혼란과 피해가 오더라도 대리인을 해고할 것이다. 이런 주인의 평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 판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판에서 대리인이 서로 정보를 독점하고 이기적 마음을 품더라도 저 주인은 수틀면 나를 탄핵시킬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을 대리인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보경제학이 알려주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더더욱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마치시죠. 나도 재밌었어. 그래? 나는 그게 재밌다. 스핀 닥터. 스핀, 이렇게 휘게 한다는 거잖아. 쿠킹도 재밌네.